자, 지난 시간에 인간 중심주의에 이어서 오늘은 동물 중심주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도 공지했듯이 이러한 환경 단어는요, 수행평가 단원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수업을 잘 들어준다면 수행평가를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동물 중심주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동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뭔가 동물을 강조했던 사상가를 우리 고전과 윤리 시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상가가 혹시 있나요? 네, 바로 피터 싱어라는 사상가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동물 중심주의에서 싱어와 그리고 레건이라는 학자를 중심으로 오늘 동물 중심주의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동물 중심주의란 무엇일까요? 이런 동물 중심주의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인간 중심주의를 첫 번째 시간에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인간 중심주의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인간 중심주의. 자, 도덕적인 지위와 그리고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을 무엇으로 본 거죠? 그렇죠. 인간으로 본 거죠. 인간만이 도덕적인 지위와 그리고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다.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는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중심주의 3명의 학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베이컨,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중요시하는 그런 뉴 아틀란티스를 주장했던 사상가였죠. 두 번째는요. 데카르트였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명언 생각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줄 알고, 그래서 이성을 지닌 인간만이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고 나머지는 기계와 같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네, 마지막으로 칸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칸트 또한 데카르트처럼 이성적 존재만이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인간만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봤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칸트는 매일매일 똑같은 일과표에 따라 살아간다. 그만큼 이성을 지니고 자신이 지닌 일과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한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이컨과 데카르트와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나 했었어요. 어떤 거였나요? 동물을 어떻게 대우하면 안 된다? 잔인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 왜요? 인간 중심주의인데 왜 동물을 잔인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고 했었나요? 네. 동물을 잔인하게 대우한다면 고통이라는 감정에 묻어져서 인간에게도 잔인하게 대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이러한 인간의 고통과 같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지닐 수 있게 하기 위해 동물을 잔인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동물에게 간접적인 의무를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네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시 살펴봤는데요. 동물 중심주의라는 입장은요,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의 편협한 관점을 비판합니다. 어떻게 인간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보지? 너네 너무 편협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 지위와 권리 그리고 도덕적 고려 대상을요. 어디로까지 확대했다? 동물로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나눠준 프린트 첫 번째 동물 중심주의의 의미 보이시죠? 네, 거기에다가요. 동물이라는 단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물로까지 확대했다. 네, 그러면 오늘 대표적인 사상가로 싱어와 레건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싱어는요,
1시간에 걸쳐서 고전과 윤리 시간에 아주 자세히 다뤄봤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를 좀 복습하는 느낌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싱어, 동물의 방이라는 이 책 기억나시나요? 네, 싱어는요, 동물을 해방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도 한번 살펴봤던 것 같아요. 대형 농장 시스템에서 잔인하게 사육되고 있는 동물들을 우리가 맛있게 먹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 일인가? 동물학대의 주범은 고기를 탐하는 우리 모두다라고 하면서 채식을 강조했던 사상가였습니다. 실제로요, 오늘 배울 싱어와 레건이라는 사상가는요, 둘 모두 채식주의자입니다. 네, 그래서 동물을 정말 사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말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아파라는 언어 표현은 사람이 아프다고 결론을 내리기 위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다. 자, 사람이 아프면요, 나 어디가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이 사람이 아프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것만이 유일한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간혹 거짓말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가 아파라는 언어 표현이 하나의 증거, 그리고 최선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요. 너무 학교에서 빠지고 싶어. 그래서 조금 선생님한테 아픈 척하고 선생님 저 아파요 라고 하고 조퇴를 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 있나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앞에 선생님이 계셔서 손을 들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요. 아마 마음속으로 나 그런 적 있다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몇몇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렇듯이요. 아프다라는 이러한 언어적 표현만으로 그 사람이 아프다라는 증거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프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근거와 증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싱어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러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싱어는요, 공리주의 사상가예요. 공리주의란 무엇이었나요? 쾌락과 고통이 이 모든 인류를 지배한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쾌락, 행복이라는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고통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였습니다. 이것을 근거로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쾌고감수 능력을 느끼는 존재라면 모두 도덕적 고려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라고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인간뿐만이 아니라요. 이러한 쾌락과 고통을 직접 피부로, 몸으로 감수,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면 모두 다 도덕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차별주의라고 해서 이것을 비판했었어요. 종차별주의 뭐였나요? 네, 인간이라는 종을 우선시하고 인간이라는 종만을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것, 이러한 종차별주의를 굉장히 비판했었습니다. 그래서 쾌락과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면 쾌락을 증가시키고 고통을 감소하고 싶어하는 이익과 관심을 지닐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도 이러한 이익을 지닐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동물과 인간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요 바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다라고 하나의 원칙으로 싱어가 명칭을 붙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프린트로 돌아가서
자, 싱어. 싱어는 공리주의에 근거하여서 무엇을 도덕적 고려의 기준으로 삼았다고요? 네, 쾌고 감수 능력을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쾌고 감수 능력을 빈칸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요, 쾌락과 고통을 느끼고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러한 동물들과 인간들 모든 존재라면 쾌락을 증가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이익을 분명히 지닐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익을 지닌 존재들의 이익을 모두 동등하게 고려해줘야 한다. 라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하여서 동물의 고통을 저급하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종차별주의라고 아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는 단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싱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속한 종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차별적 태도. 이게 뭐죠? 그렇죠. 종차별주의죠. 이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가 없다. 쾌락과 고통을 느끼고 이러한 쾌락과 고통에 대한 이익을 가진 모든 존재자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 고려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많이 문제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그냥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이익을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동일한 상황에서 인간과 그리고 동물을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익을 계산을 하는 상황이 올 거예요. 이러한 계산하는 상황에서 인간의 이익 그리고 동물의 이익을 다 동등하게 고려해서 계산하자라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똑같이 대우한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러한 동물 실험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다뤄볼 수 있는데요. 자, 싱어는요.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여 동물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동물의 방을 주장했었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싱어의 입장에서 동물 실험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싱어는 동물 실험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동물 실험은 안 되지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싱어는요, 여러분. 동물 실험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싱어는 분명히요, 공리주의 사상가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존재자의 이익을 계산하고 고려하여서 최대한 많은 이익과 최대한 많은 쾌락, 최대한 많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를 우선시하는 공리주의 사상가예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싱어는 공리주의 사상가다라는 것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물 실험이라는 건 뭡니까? 동물 실험을 통해 우리 사회에 그리고 인간에게 정말 큰 이익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실험이라면 오케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동물 실험이 다수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실험이 아니라면 안 돼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다수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실험이라면 오케이다. 어떠한 조건과 상황이냐에 따라서 동물 실험은 허용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과 그리고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아니,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하면요.
동물 실험은 안 되겠죠. 왜? 인간이 실험을 당할 수 없는 것처럼 동물도 실험 당하면 안 되거든요. 똑같이 대우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우가 아니에요. 동등하게 고려해요. 이러한 동물 실험이라는 상황에서 이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다 하나의 계산에 때려 박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 똑같이 이들의 이익을 계산에 넣어봤을 때 이러한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이 훨씬 다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동물 실험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똑같은 계산에 넣어서 고려했을 때 동물 실험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요, 싱어는요, 채식주의를 선언한 만큼 어쨌든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그리고 도덕적 고려를 강조했던 사상가이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이익 때문에 동물 실험을 오케이 하는 상황일지라도 동물의 복지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실험 방법을 좀 최소화하고 개선해야 함을 주장했던 사상가입니다. 동물 실험을 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실험 방법을 개선할 수 있을까?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실험을 하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실험을 하자라는 건데, 동물 실험 외에 다른 실험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러한 다양한 실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크기에 풍부한 맛이 가득. 킨더 A Little A Lot. 튼튼히 써봐. 아이소이 잡티 세럼. 한 실험동물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모습.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상태로 허겁지겁 밥을 먹고 힘이 없어 계단도 제대로 오르지 못합니다. 이름은 메이, 7살이었습니다. 2012년 서울대 실험실에서 복제견으로 태어나 5년간 검역탐지견으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실험실로 돌아간 메이는 결국 지난 2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메이는 이제 국가 소속의 검역탐지견으로 인간을 위해서 희생을 해왔는데 서울대학교로 이렇게 이관이 되면서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에 의해서 희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글구조 네트워크는 정확한 메이의 사인을 가려달라며 검찰에 고발도 한 상태입니다. 메이처럼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는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 308만여 마리에 이릅니다. 그중 3분의 1가량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실험에 동원됐습니다. 그럼에도 동물 실험은 국내에서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간을 위해 동물 실험은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사실 동물 실험은 윤리적인 문제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동물과 인간이 다르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약의 부작용이나 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물 실험을 하지만 동물 실험에서 부작용이 없었던 약이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아예 효능이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은 동물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현상들이나 아니면 약물에 대한 반응들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큰 금액과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 실험을 대체하고자 하는 연구가 주목받고 있고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연구가 장기칩입니다. 사람의 장기세포를 추출해 장기의 기능과 환경을 작은 칩에 구현한 것입니다. 장기칩의 대표적인 사례인 눈칩은 눈물샘과 눈꺼풀까지 완벽하게 재현해 실제 사람의 눈처럼 외부 반응에 깜빡이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눈칩은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준에 이른 걸로 평가됩니다. 장기칩을 사용을 하게 되면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약물에 대한 반응을 좀 더 사실적으로 그리고 좀 더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현재 눈칩 외에도 볼수칩, 허파칩, 신장칩, 자궁칩 등 많은 장기칩이 개발 중입니다. 장기칩뿐만 아니라 AI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연구, 세포를 이용한 장기 유사체 연구 등 세계적으로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동시에 보다 확실한 실험 결과를 위한 연구가 개발 중입니다. 과학자들은 동물 실험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대체 기술이 발전해 최소한 불필요한 동물 실험만이라도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저희 과학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서 인간과 다른 생명이 서로 공존하고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요. 동물 실험 말고도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실험 방법이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싱어라고 하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정과 윤리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동물 중심주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그리고 도덕적 고려를 강조했던 사상가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물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상가이지만요. 동시에 공리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하나의 계산에 때려 박아서 계산을 하고 고려해 봤을 때 다수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실험이라면 동물 실험을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 허용하기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싱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레건이라는 학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업을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레건은요, 여러분, 우리가 싱어가 공리주의에 근거를 했다면요, 레건은 의무론에 근거를 한 사상가예요. 자, 의무론이란 무엇이냐? 자, 의무론은 칸트에게서 계승해왔던 하나의 개념입니다. 자,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내재적 가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목적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해요. 게임을 왜 하죠?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게임이라는 것은 행복을 위한 수단적인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칸트는요, 인간은요, 내재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위한 수단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으로서 그 자체로 중요한 내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인간을 그래서 우리는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수단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이게 바로 의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칸트가 인간중심주의 학자라고 하면서 살펴봤잖아요.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인간중심주의를 주장했던 거예요. 인간만이 이성을 지니고 내재적인 가치를 지니니까 인간만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간중심주의를 강조를 했던 거죠. 그런데요, 레건은요, 이러한 의무론을요, 그리고 이러한 내재적 가치를요, 바로 동물에게까지 확장합니다.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동물 또한 내재적인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들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요, 동물, 더 자세하게 말하면 사실 몇몇 포유류만 해당이 돼요. 자, 이러한 몇몇 포유류인 동물도요, 어떤 것을 믿고 자기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을 욕구하고 어떤 것을 인지하고 기억하고 또한 나의 미래에 나에게 가져올 하나의 복지에 대해서 의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는 거예요. 인간과 똑같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물들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거고 내가 어떤 것을 인지하고 이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나의 복지와 미래에 대해서 의식을 하는 내 삶의 하나의 주인공,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재적인 가치를 인간과 같이 지닌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도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여기 말에 이런 말이 나오죠.
삶의 주체가 된다라는 것은 믿음, 욕구, 지각, 기억,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의식, 그리고 싱어가 주장했던 쾌고 감수 능력까지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물들, 특히 몇몇 포유류들은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다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있다. 네, 그럼 프린트 한번 살펴볼까요? 자, 레건은요, 의무론에 근거하여서 동물의 지위와 권리를 인정했던 사상가인데요. 동물도 바로 자신의 삶의 주인공,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빈칸에 삶의 주체와 내재적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인간만 존중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아니다. 동물들도 이러한 믿음, 욕구, 지각, 기억, 자신의 복지, 미래에 대한 의식, 이러한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동물들도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들도 도덕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요, 이렇게 레건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레건은 동물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레건은 동물 실험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혹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의무론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싱어는요, 공리주의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소중히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이익이 된다면 동물 실험은 오케이. 하지만 레건은요, 삶의 주체로서 그 자체 목적, 수단적 가치가 아니라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라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실험 대상으로 쓸 수 없고 이들을 의무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하고 대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물 중심주의 사상가라도요, 이렇게 어떠한 원리에 근거하느냐에 따라서 동물 실험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동물 중심주의에 대한 싱어와 레건의 입장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비교를 하자면 도덕적인 지위와 그리고 고려의 대상을 무엇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인간으로 본다. 뭐죠? 인간 중심주의겠죠. 그런데 이러한 도덕적 지위와 고려의 대상을 동물로까지 확대했다? 바로 동물 중심주의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도요, 다 이러한 질문을 근거로 나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동물보다 더 많은 생명, 식물까지 확대를 한 생명 중심주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다음 시간에는요, 식물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땅, 하늘까지 도덕적 지위와 고려 대상을 확대하는 생태 중심주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